걸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은 새롭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어제? 피곤하셨죠? 저는 어제 그리고 또 일산공원을 제가 강제로 끌려가서 만보를 해야 돼서 챌린지 만보 하루 안 하면 제가 15,000원 벌금이 나가요. 챌린지를 세 군데서 해가지고. 그래서 챌린지 한다고 일산공원 한번 저희 세종의 호수공원보다 항상 그 호수공원 막 그 지도 놓고 브리핑 할 때 일산공원보다 몇 배다 뭐 몇 배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만 듣던 일산공원을 어제는 깜깜한 야심에 밥 먹고 한 바퀴 돌고 차가 좀 밀린다고 해가지고 내려갈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냥 결론 내리고 왔어요. 눈에 익은 세종호수공원이 더 좋구나. 근데 제가 저희 사무실 식구들한테 간다 막 그랬더니 가서 정말 시골에서 올라온 티 좀 내지 말고 와 막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갔는데 와와 몇 번 하고 왔네요. 힘드셨죠? 어제 5시간 수업 받느라. 좀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오픈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립이 되셨을 거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엔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2006년도부터 그때 당시 강의료가 2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료 9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토요일날 생업을 접고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수업을 받았던 근성이 있어서 그런가 5시간 수업은 받을 만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수업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저는 항상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고 물론 책을 갔다가 이렇게 엎고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간 적도 있기는 하지만 들었던 강사님의 말을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제가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다시 보고 그걸 다시 실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도 오픈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던 파워를 안 누르고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아직 이제 1시 땡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9개월 동안에 거의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저희 아이들이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막 그때다 보니까 어렸었어요. 저학년이다 보니까 애들 아빠가 학교로 엄마 데리러 갈까? 그러면서 학교로 데리러 오고 막 그러면서 애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끝나면 저 9시 넘어서 픽업해 가고 그렇게 거의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운 걸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딱 지금도 그래요. 뭔가 딱 그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딱 얘기를 하신 걸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럼 이걸 현장에서 직접 써봐야지. 그리고 내가 손님한테 말을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지. 그거를 저는 항상 실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때는 통합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누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주신 분도 없었고 개별 강의는 그때는 뭐 세무하고 상가는 개별 강의 해주신 분들이 타임 잡아가지고서 풀 코스 중에 타임 잡아서 해주실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내가 주거를 해야 되겠네, 상가를 해야 되겠네, 뭐 주택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한 개념 없이 배우는 족족이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했고 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어제 교육을 받아갖고 왔는데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뜬대요. 그래서 강남에 그때 카드 막 들었던 게 뭐 도곡동의 타워필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야기들 엄청 들었어요. 그 강사님 교수님은 원래 한양대에서 시작을 했고 저 할 때는 한양대에서 했고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을 해줘가지고 저희는 대전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강의 받았던 분들이 솔직히 지금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세요. 그렇게 차지하고 계시고 협회든 아니면 주변에서 강의를 하던 어떠한 분들도 다 그렇게 계셔. 그래서 저는 거기에 20기로 수료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35기인가까지 하고 이제 수업을 돼서
거기에서 배우신 분들이 각자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는 어디 가도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저는 그 강의를 맹신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었어. 그만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앉아서 이 장시간 동안에 진짜 힘들잖아요. 배우신 게 그냥 책을 덮고 갈 게 아니라 내가 빨간 줄을 쳤거나 만약에 형광펜을 쳤으면 분명히 저한테 뭔가가 팩트가 찍혔 분명 뭔가 팩트가 왔던 거야. 그걸 가지고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를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내가 실행을 해서 간다. 그러면 이거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어. 저 강의 엄청 많이 들었고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할 때마다 그래 AI래 뭔가를 접목을 해서 뭐를 하래 그럼 그래 그럼 저는 그날 바로 와서 해봤어요. 되든 안 되든. 근데 하다가 이거 진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도움 많이 되네?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많이 온 전화 중에 저희 사무실에 계시던 분이 이제 근처에 사무실 오픈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갑이에요. 거기 아빠가 제 스승이에요. 그 친구 아빠가 스승이 신도시에서 개발하는 입지, 상업 입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줄 때 저한테 딱 그랬었어. 진짜 스폰지라고 엄청 잘 빨아들이고 바로 실행을 해버리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분 말대로 저는 됐어요. TV에 나올 거다 너는. 그 TV도 나올 거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드님이 셰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 친구가 이제 자격증을 따서 저한테 내 다른 중개사들한테는 못 맡기지만 딱 내가 정진숙이한테는 내 아들을 좀 맡기고 싶다. 그렇게 요청이 오셔서 오시라고 하라고 해서 서울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내려와서 저한테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조금 일을 하더니 안 되겠다고 대표님 그러더니 다시 이제 세종으로 내려서 업을 하는데 그 친구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싶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대표님 진짜 대단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계속 시도를 해.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된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매번 꾸준히 하더니 이번에 뭔가 한참 지금부터 영상이 되게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는데 해보고서 포기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야. 저랑 같이 있고 계속 가끔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배우면 그대로 실행을 해봤어.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계약서 쓰는 거 다 얘기 드렸잖아. 솔직히 말하면 계약서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드릴 수도 있어요. PDF 파일 빈 양식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 드려서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한번 써보세요 했을 거야. 계약서 내용, 고정 문구들 한번 내가 A4 종이에다가 줄줄줄줄줄 한번 써봐. 써보고 나면은 그 계약서가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고객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거기에서 50% 이상은 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거기서 다 돼요. 그거랑 오늘 배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있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같이 써보시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집에 대한 하자, 그 다음에 내가 고객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물론 지역적인 브리핑이나 이런 현황도요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배우셨잖아. 잘 뒤다 보면은 여기가 역세권의 도보가 몇 분인지, 지하철은 어떻게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고객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알려주는 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걸 내가 조금 말로 디테일하게 풀어주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브리핑에서 투자 브리핑, 일반적인 브리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랑 계약서 있잖아요. 내가 주거용을 담당하겠다. 그럼 주거용 계약서, 매매, 임대차 또 틀려요. 내용이 문구도 틀리고 그거 한 번 정도는 써서 한 번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걸 한 번 갖고 저희가 못 읽잖아요. 못 외우잖아. 그러면 한 서너 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필사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계약서를 쓸 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다른 부동산들보다
계약서를 오타를 안 내거나 문구를 빼먹거나 그런 걸 잘하지는 않아요.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지는 못해. 좀 허술해.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계약서 다 초안 다 작성해 준 거 가지고서 대표님 검토요. 그럼 응. 그러고 금액이나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이렇게 대충 보다가 읽어주다 오타가 나잖아요. 그런 거 다 저는 그냥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네.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아 여기 중개사 너무 신뢰가 없다라는 평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읽는 속도, 톤 그걸 조금만 연습을 하게 되면 2, 30분 내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알았을 때 얘기야. 저는 지금도 눈 감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조금씩 그 읽는 방법, 스킬 이런 것들을 조금만 톤을 낮춰가지고 맞춰서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진행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 저희 사무실 제가 저희 직원 일 되게 잘한다 했잖아요. 저보다 더 잘해도 저 조만간에 잘릴 거라고. 어제 사무실 톡에 진짜 계약서 2개가 올라왔어요. 계약금 입금시킨 건이 2건이 올라올 정도로 되게 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손님이 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오래돼서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있죠. 그 입지 주변에 있는 거 그걸 들고 가서 하나하나씩 주변을 가다 다 돌아봤대요. 그리고 직접 체크도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들이 워낙에 신식이다 보니까 신축이다 보니까 다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다 틀리잖아. 경비실 방문하는 경유하는 이런 방법과 스킬도 틀리니까 자기가 직접 가보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안내를 초반에 했었대. 사실 그 친구가 일한 지는 이제 5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30회였던 것 같아. 중개사 자격증.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니고 정말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되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가지고서 자기가 입지 분석을 아 여기에 이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걸 고객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계약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내가 가고 싶은 입지나 가고 싶은 지역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요. 처음에 뭐 아이가 어리거나 일이 조금 번거롭고 힘들거나 그러면 전 제 주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 생각하면 집 주변에서 시작해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 돈만 주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많이 움직이고 그때 제가 세종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욕심 갖고 막 할 필요는 없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있어도 기본적으로 월천 이상은 무조건 찍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습관화 패턴 되는데 이거는 가정의 애기들 조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그때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한번 시도를 그렇게 시작이 막연하고 내가 이거를 도대체 손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다 알잖아. 중개사잖아. 우리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그 용어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파보고 그 해당 매물이 그 용어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보고 여기에서 브리핑 문구를 한번 작성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까지는 제가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마인드 조금씩 알려드리면 오늘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요. 요즘에 가장 쉽게 계약서를 빨리빨리 쓸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저희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기관에서 그 분양권 입주장 강의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항상 그 강의는 풀석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또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입지를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럼 무조건 신축 아파트 입주장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계속 와닿아서 그분들한테 이걸 왜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축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어렵겠다 판단해서 입주장에서 시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 그 부분도 안내해드리면서 한번 오늘 5시간 긴 여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갈수록 우리한테 의무가 많이 생기죠. 저 공부했을 때 3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4페이지로, 주거용은 특히 더 많은데 다른 업종들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아요. 토지나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얘네들은 써보면 그렇게 막 4페이지씩 가지는 않아. 근데 거의 한 7, 80%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기 시작한 분들은 주거용을 먼저 하니까 한번 4페이지 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지? 됐다.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의사에게 묻는 문제표처럼 저희는 매도자,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류도 먼저 처음에 계약서도 똑같아요. 한 방에 들어가서 보시면 계약서가 뭐 부동산 매매인지 임대차인지도 쓰고 거기에 업종도 쓰게 돼 있어. 상가인지 주거인지 오피스텔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상복합인지 일반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용어는 내가 조금 선택해서 편한 대로 쓰기는 해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어쨌든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서라는 사이트에 그 기타 서식에도 있어요. 그거를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서 사인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저 공부하실 때 이거 잘 써야 된다. 중개사고 엄청 막 모르지만 과태료 얼마에 벌금 얼마에 업무정지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겁먹 제가 이 강의를 초보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간이나 끝에쯤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강의가 풀이라서 못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빨리 했는데 중간이나 끝에쯤에 가면은 한 중간쯤 가시잖아요. 여기 수강생분들이 다 울기 일보 직전이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중개 사고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겁나서 못 하겠다고. 부동산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냐고. 앞전 교수님들이 겁을 많이 주셨대. 그래가지고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또 뭐냐고. 사고 날 때까지 일 좀 한번 해보라고. 계약서 쓰고 사고 나서 문제시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사고 날 거 무서워서 아예 시도도 안 해버리면 뭐하러 이거 자격증 따서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냐.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갑자기 수강생들의 얼굴이 밝아졌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디프리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겁 주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느꼈을 때 초보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유의해라. 그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건 진짜 현장에서 있던 일들이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괜찮은데 하락해도 안 해. 왠지 알아요? 겁먹어서. 실제로 엊그저께 그 분양권 떴다 하시던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이거 친구들이 몇 가지 당첨이 됐는데 나 이거 거래해야 돼? 그러는 거여서 사장님 전문이잖아. 왜 거래 안 해? 그랬을 때 나 공인중개사잖아. 자격증 취소되면 어떻게 거래 못 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격증 없는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겁먹어서 쉽게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고 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알려준 얘기들은 꼭꼭꼭 체크를 해서 이것만 주의해서 해보시면 특별하게 제가 23년 동안에 저는 없었어요. 저 완전히 디테일하지 않고 엉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는데 가끔 지적관대요 전화 오면 저도 조금 놀래기는 해요. 지적 그리고 막 그 세종시청에서 막 등기 왔어. 그래서 오늘 보면 딱 이번 또 뭐야 그러고 딱 보면 이제 표시 광고에서 거래된 거 안 내렸다고 소명하라고 날라와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서 잘못했다고 저희 직원이 이제 못 내린 거야. 저희 단독 매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래해놓고도 못 내린 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솔직히 좀 창피한데 신고를 다 공인중개사가 해요.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악의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건도 많고 저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유튜브 하면 거기에다가 평이라고 그 자막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평이라는 게 떠지니까 자막이 자동 자막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것도 캡처해서 보내고 신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하면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만 조금 더 하시고, 아직은 초보자잖아. 그때는 별로 영향력 없다.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물론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도 들어가지만 확인 설명서는 항상 문진표입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자들한테 이렇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항상 묻거든요. 이렇게 문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이렇게 주거용이라든가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재단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여기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어쨌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틀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엄청나게 저희가 강조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이 떴다. 그리고 뭔가가 또 도단속이 뜨거나 뭐가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거나 가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계약서는 실질적인 공적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그렇게 막 보지는 않아. 근데 다 뭐를 뒤져보냐면 누구나 이런 단속이 떠고 오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서물을 잘 체크를 해놨는지를 저도 뒤져보거든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공인중개사법에 엄청나게 연관이 있어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서면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저희 엊그저께는 타이어뱅크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640짜리를 하나 썼는데 2억에 640짜리 썼는데 타이어뱅크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면서 필요 없대. 그리고 중개사 안 들어가도 된대. 그냥 계약서 자기들 양식으로 쓸 테니까 안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써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부동산 상호가 안 들어가는데 왜 쓰냐. 안 들어가서 안 쓰기는 해야 되지만 저도 중개 수수료를 청구를 해야 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쓰게 해다오. 그래가지고서 제가 써서 계약서는 안 쓰지만 확인설명서를 써서 같이 제출을, 그러니까 견적 그 도장을 올려가지고 회사에다 올려서 받아대서 어제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회사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우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안 쓰면 나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나 처벌돼서 내 밥줄 끊기면 어떡하냐. 그냥 받아주고 써줘라. 그게 한두 번의 인식이 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이제는 다른 부동산들도 다 쓰는 줄 아니까 그게 인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처음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차를 놓을 때는 저는 항상 쓰게 하고, 누군가가 선도해서 하니까 어디 중개사도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렇게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계약서 쓰게 되면 각종 서식류가 있어요. 각종 서식 영수증 란이 있거든요. 한 방에 들어가면 그 영수증 란에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그것도 출력해가지고 같이 도장을 받아놓으면 계약서가 없는 대신에 그거를 보관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수수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해주고 그거에 맞는 의무도 명확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예전에는 대충 썼었어요. 제가 진짜로 계약서 쓸 때 저희 수기로 썼었거든요. 그 먹지 대고 수기로 딱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조그만한 애기 엄마가 글씨도 예쁘게 잘 쓰네, 또박또박하네 막 쳐다보면서 막 그랬었던 거 생각이 나. 그래가면서 아이고 코에 복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겠네.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하다가 PC로 바뀌면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PC로 바뀌면서 그 한 방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하루에 거의 6건도 쓴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지쳐가지고 굶어가지고 주유를 막 옆에다 싸놓고 먹으면서 저희 소장이랑 같이 계약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PC가 확실히 편하긴 하는데 가끔 놓치거나 이렇게 그럴 때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잘 보셔서 판단하셔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인해서 뭔가가 제재를 받거나 한 적은 없고 계약서도 그렇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딱 하나 했었어요. 그거 뭐지 그 표시 광고 거래된 걸 못 내려가지고서 그거랑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렇게 올라가 있던 걸로 제재는 조금씩은 받아봤는데, 그것도 그냥 가서 사정하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막 감액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한 대로 과태료 500 안 내.
안 내더라고요. 그냥 가서 사정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 신경 쓰겠다 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계약의 완성에서 기준이 들어가는 게 확인 설명서니까 더 법적 분쟁 없이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진단서라고도 표현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과 조금 상이하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계약서 쓸 때 다른 부동산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안내해드린 것 중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권한을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아까 준비 서류 중에 건축물 대장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전유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은 거기 건물에 승인 난 사람의 건축주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DM을 보내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할 때 한 700원이 들잖아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들어가서 떼어서 보내면 돼요. 그렇게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저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과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거를 꼭 소유자한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걸 안 했다가 갈수록 소유자 진위 확인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그것도 같이 맞춰보고요. 만약에 틀렸다. 그럼 주소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 그리고 이기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이기를 확인을 시청에다 직접 해보고 나서 그거를 이기를 시키는 방법까지 제가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에 있는 그 인적 사항도 좀 같이 확인을 해서 고객한테 어필을 해주면 고객이 더 여기는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해주는가라는 인식도 잡을 수가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그 손님한테 계약서 쓰고서 어필할 때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들 중에 확인 설명서에다가 옮기잖아요. 그 옮기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신 분들은요. 거기를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냐? 그러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게 대장에 있잖아요. 그 대장 색칠하고 내진 설계에 관련된 수치가 뜨잖아요. 그럼 그 수치도 체크를 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있던 걸 내가 확인 설명서에 이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줌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 근데 저희는 바빠서 미리 그걸 체크를 못하면 제가 읽을 때 다 동그라미를 쳐줘요. 형광펜으로. 내진 설계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다음 보이시죠? 준공연월일 보이시죠? 그다음에 내진 설계에 대한 지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거를 그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읽을 때라도 한 번씩 설명을 해준 게 이게 확인 설명 근거 자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고객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인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계약서를 써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건축물 대장에도 들어가지만 토지용객 확인원에 있는 서류들도 들어가잖아요. 그 토지용객 확인원에 있는 서류들도 형광펜으로 읽어주면서 얘 내용이 또 확인 설명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 K 아파트에 들어가면 1년치 평균 아파트 관리비가 나와요. K 아파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서 평균 관리비 있는 거 캡처 떠서 넣어주고 취등록세 요율표가 한 방에 들어가면은요 있어요. 그거 어느 이제 그 세무사 연결돼 있는 세무사 광고 뜨면서 그 한 방 요율표 있는 거 프린터해서 드리고 그러면 취등록세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작성할 때 그것도 다 들어가고 그 서류들 확인 설명서에 근거로 해서 했던 서류들 개별 공시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또 기준시가라든가 이거는 토지음에 있으니까 토지 가격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서류가 있던 것들을 다 출력을 해서요. 그 익스프레서에서 주는 그 계약서 화일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안 쓰거든요. 저는 제가 20페이지 정도 되는 계약서 화일을 제가 만들어서 써요. 그거 인터넷에 주문하면 한 1,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걸 만들어서 저는 쓰거든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익스프레스 계약서들 들어오는 거 그냥 다 다른 중개사들 주고 한방 계약서도 저는 안 쓰고 다 그냥 그 화일을 중개사들 줘요. 그래서 조금 하나 정도는 내 상호를 노출을 시켜서 그 파일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쓰셔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서류를 조금 많이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손님들의 느끼는 감동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중개사 처음 봤습니다로 딱 끝나요. 그러면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용서가 되고 꼼꼼하게 해주다가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일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뭐가 어설프고 뭐가 안 맞고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 가동 건축과 아니면 지적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요즘은 민원제도가 워낙에 잘 돼 있죠. 옛날에는 지적과 전화하려면 손을 발발발 떨었었거든요. 그리고 제 지적과 과장님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톡을 하고 맨날 복 많이 받았냐 맨날 물어보고 하기는 해요. 예전에 대전에 있었을 때, 대덕구에 있었을 때 그 지적과 과장님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땅에다가 뭐 농사지면 와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갈 때마다 조금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민원을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분들이 싫은 내색 1도 안 해.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무리 뭐를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잘 안내를 해주니까 그걸로 보고 제가 이번에 부천, 인천 이쪽에 보니까 부천에 그쪽에 있는 그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담위원 하시고 있는데 많대요. 엄청 그런 거 다 받아주고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애매모호한 거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쓰시지 마시고 물어보고 쓰시면 돼요. 이제 신축 상가일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도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현황상 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진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서식을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태클이 걸릴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물론 지도 단속으로 인해서 걸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아니면 매도나 매수가 자기한테 뭔가가 우리한테 불만이 생기거나 뭔가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의 민원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발행했던 공적 장부가 사실은 뭐 계약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우리한테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수심이 뒤져보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중개사는 무조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이상 어쨌든 없을 수는 있어. 그래도 판단을 내 임의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군구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지적과에 해보고 세종시청 아니 협회에다가 해보고 이걸로 지금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분양권 있죠. 걔가 없어.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어. 그거 작성할 때 하는 거는 제가 이따 파트에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3단계 구조했을 때는 이게 지금 주거용일 경우는 거의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1항에서 9항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은 뭐 14번까지 있을 테고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이걸 확인했다는 서명 날인까지 들어가는 게 있는 거는 저보다 그 자격증이 잉크가 아직 안 마르셨으니까 잘 알 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장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이게 부동산에서 각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계약하시는 분에 따라 스타일,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들이 다 틀려. 저는 뭐를 먼저 항상 읽어주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하고 먼저 읽어줘. 근데 대부분의 중개사들은요, 여기 목적, 면적, 건축 연도 이거는 이거 하니까 이 좌측에 있는 거 내가 기록한 거를 먼저 읽어줘요. 그래서 그거는 하는 스타일에 따라 틀린데 저는 이 주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는 항상 그 1번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두 번째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십니다. 그리고 매도분한테 제가 짓고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 정확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저는 시설물의 상태나 실제 권리관계를 항상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뭐 보수니까 보수는 뭐 잔금신지 계약신지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거는 잔금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나 기타 비주거용은 계약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품목에 따라서 주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해지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해지될 일이 물론 있기는 한데 그거에서는 그냥 계약시보다는 잔금시 받아야 고객들도 조금 안정감이 있어. 근데 계약시 받으면 좋은 건 수수료가 하나도 안 깎여.
내가 워낙에 팔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약시 받으면 수수료가 하나도 안 깎이는 장점은 있는데 일 끝나고 주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아. 근데 잔금시 받으면 잊어버렸어. 내가 팔고 싶었던 그 간절함과 사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잊어버렸어. 왜냐? 잔금이 내일 모레가 아니잖아. 한 달 내지는 2달 이후잖아.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면 그때는 이제는 협상이 들어옵니다. 협의, 조절, 협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들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보시고 내가 이 사람 나중에 조금 약간 우리들이 일명 표현하는 진상처럼 군다. 그러면 계약시 받으시고 아니다. 그러면은 뭐 잔금시 받으시고 그거는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무조건 잔금시 받고 깎이면 깎이는 대로 설명하고서 받고 뭐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첫 번째, 대상 물건의 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에 모든 정부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다 딸려 들어옵니다. 계약서를 명확하게 쓰고 나면 저희가 여기다 다시 PC를 칠 일이 없어. 다 딸려 들어와. 확인 설명서를 해당 계약서에 열어놓고 확인 설명서를 눌러버리면 얘가 다 딸려 들어오는데 안 딸려 들어오는 거는 지금 여기 적법한지 건축물 대장상에 적법한지 이러한 사항들과 그 다음에 뭐 방향 그러고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되어 있는지 이 부분만 안 딸려오고요. 건축 연도도 안 딸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전자계약을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2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서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임차인한테 전화를 해서 갱신을 할 거냐, 집을 어떻게 할 거냐, 나갈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이러한 사항들을 열심히 하는 부동산들은 한 2년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한대요. 저희는 거의 뭐 한 3개월, 2개월 그 전에 작업을 하는데 일 열심히 하는 부동산은요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많이 하는 부동산들은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이달에 통화할 임대차 계약서 있죠. 저희가 5년 보관하잖아요. 그걸 옆에다 쫙 깔아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시장들한테 작업을 TM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동산도 있고 저희는 뭐 한 2달 전에 3달 전에 해요. 3달 전에 하고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계약서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를 딱 쓸 건지 아니면 한방이라는 한방 부동산 계약서에 쓰고 얘를 전자계약서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쓸지 그거에 따라서 전자계약서에 바로 작성을 해버리면 한방은 만기일자라든가 그 다음에 2년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팝업으로 떠줘요. 그래서 체크가 조금 쉬운데 전자계약서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놓치는 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방에다 써놓고 그걸 전자계약으로 전송을 해요. 그렇게 전송을 하다가 보면은 얼추 다 거기도 들어가는데 준공 연월일은 안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물건 내용이나 전자계약서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입력사항인 거야. 이게 특별한 형식이나 문구나 멘트가 필요 없어. 딱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면 되고 대장을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여기 그 방향에서 얘가 주택의 거실인지 안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느 방향인지 이러한 것들도 그대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권리 분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 계약서에 여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 나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뭐가 중요해? 신탁 원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제도 보지만 신탁 원부 번호까지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안 딸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안 딸려옵니다. 그 안 딸려와서 그거는 등기부등본을 보고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이제 많이 헷갈리시고 저한테 전화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왜냐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예전부터 어떠한 사항이 있냐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을 해요. 매수자가 그런 법무사들이 거기에 최종 주소지를 가지고서 등기를 쳐.
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예전에 내가 살던 주소지로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당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까지는 아직 살고 있는 집으로, 새로 매수한 집으로 전입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99%야. 근데 그날 들어서 내가 등본을 띄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 살던 집에 주민등록 등본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나온 등본을 가지고서 등기를 쓸 때 그렇게 쳐버리는 거죠. 그럼 변무사 사무장이 그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소유자는 지금 해당 아파트 뭐 나리제마을 3단지 뭐 305동에 1805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매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상에 보면 옛날에 다른 도랫마을 아파트에 살았다는 근거가 나와. 근데 저희들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대장상에 있는 주소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계약서 내용의 주소지를 써야 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대장상에 있는 주소지를 쓰게 되면 주소가 틀려. 그래서 의심이 많거나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거 왜 틀리냐고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곰곰이 한번 내가 집을 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갈아탄 거잖아. 얘를 팔고 오거나 여기로 이사를 한 거잖아. 그 이사를 하고 나서 등본이 제출이 됐으면 그 매수한 집으로 뜨는데 등본을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매도가 나 돈 다 안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해주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태가 있다는 거 고객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이러한 분쟁은 없어집니다. 근데 저도 그냥 통일했으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가져오게 딱 하면은 사실적인 주민 그 주소지로 쓰게 되니까 저는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다 상황에서나 이거 장부에 있는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주소지는 대장상에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지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지구 지역은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다세대주택 등에서 흔히 발생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은 다 주의하셔가지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채권 최고액이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을구의 채권 최고액을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채권자가 누구인지까지 써요.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아니면 무슨 다른 은행이면 은행 쓰고 거기에 법인 번호, 거기 회사의 본점 지점의 주소지까지 써. 등기부등본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 그냥 은행 하나는 쓰는 분이 계시고 금액이랑 은행만 써놓는 분 계신데, 저는 그걸 다 써서 최대한 여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요. 저희들이 보시면은 그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있는 것들도 물론 맞아요. 공법사에 배우셨죠. 하지만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일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저는 전화를 해서 적어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작성을 해드린다. 우선 최우선 변제 금액 산정하거나 담보권 설정할 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손님들하고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항상 이슈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저당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처리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로 계속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움직여 봐서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부동산이 한두 번 어버버거리고 잘못 대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슈화가 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은 더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셨죠? 경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경매 사례에서 배우는 사례지만 근저당 담보권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든가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 일정이 집마다 다 틀려. 21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대출이 없었는데 23년도에 근저당이 잡힌 집들이 있어. 그럼 23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이 되오는 담보권의 설정에 의한 최우선 변제 금액도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이것만 잘 체크를 하시고 고객한테 그렇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이시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해서 그 밖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다르게 쓴다는 것들은 알고 배우셨을 것 같고, 기본 4번 항에 있는 임대차 확인 설명서 사항이 얼마 전에 추가가 된 법적 서식으로 들어간 사항인데, 그러니까 전세 빌라왕 사건이나 전세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도 제가 오다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다가구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인데 요즘에 그 빌라왕 사태 때문에, 그리고 그 전세권 때문에 보증보험이 어렵게 다가구 다세대 빌라는 안 돼요. 오로지 보증보험 되는 데는 아파트 받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도 보증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저는 전세 계약의 원룸이나 다가구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원룸에 딱 보증보험이 되는 도시형 원룸까지 보증보험 한도까지만 전세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떠한 사태가 있냐면, 제 세종에서 최근에 작년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사태인데, 국세청 직원들이 계속 줄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고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회 초년생들이세요. 그러고 났는데 그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상한 걸 감지를 했어. 원래 세종이 아파트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 갑자기 오피스텔과 도시형 원룸이 미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팔려나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사무실도 엄청나게 그런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대표 하나한테 도시형 원룸과 오피스텔 매도 작업을 시켰는데 진짜 많이 팔려나가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저희들이 아무리 싸다 해도 계약금이 9천, 매매 금액이 9억에서 1억이야. 그럼 매매를 하려면 기본적인 계약금의 10%인 900만 원, 1억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300, 500밖에 안 넣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때 당시 세종이 급등장, 2019년도 2020년도에 급등장이 됐을 때, 전세 가격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쫙 치고 올라갔을 때 전세 입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서울 경기권부터 시작을 해서 세종도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공급량 없어서 전세가 지금 시장에서 쫙 올라가 치고 있잖아. 이 시장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오피스텔 전세가 8천, 9천 했던 게 어느 순간 갔더니 1억 2천, 1억 3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이 물건을 쫙 매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공급 물량이 쫙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세 이거 8천에 사서 1억의 전세를 놓고 9천에 사서 1억 2천의 전세를 놔요. 그러면 갭 차이가 2, 3천이 생기잖아요. 그 2, 3천을 가지고서 또 집을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종에서 400채를 매수를 했고 대구에서 200채를 매수를 해서 그 사람이 600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끝내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거야. 신고가 워낙에 이제 소송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발 고소가 많아지니까. 일가족입니다. 일가족 한 사람이 명의를 다 했고, 그다음에 그 남편,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고, 친정 엄마, 친정 동생, 주변에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 명의를 다 해준 거야. 결론은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저희 사무실이 그래도 세종에서 나름 유명해요. 좀 전에도 전화 왔어서 자기네 동네 언급 안 해줘서 자기네 동네 집 못 팔겠다고 언급 좀 해달라고 지금 좀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면 조금 파급이 있으니까 대표님 저희 동네 좀 해주세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그 사람이 왔었어. 그 한 명이 주도했던 오피스텔 사람이 왔는데 나를 딱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나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예, 죄송하다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누구세요? 그래서더니 자기 이름을 딱 대면서, 세종바닥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이 나를 모르면 이거 세종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에서,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오피스텔만 하잖아요. 제가 오피스텔을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 직원한테 시켜서 그 계약할 때 제가 그냥 계약서만 보는 거지, 그 사람 집인지 어쩐지 제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일 못하는 데네, 기분 나쁘다, 그냥 갔어.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연결될 일이 1도 없었어. 그러고 제가 그 직원한테 딱 하나만 주의를 시켰어. 봐봐라, 계약금
1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는데 계약금을 300을 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전세를 1억 2천에 두겠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만 하고 전세 계약서는 1도 하지 마라. 그거를 제가 주의를 시키고 전세 계약서, 오피스텔 관련된 계약서 올라오는 거 다 나한테 보고해라. 그렇게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건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제시가 하나도 안 돼서 부동산들 검찰 조사 막 불려 들어갈 때 저희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건을 국세청 직원들이 계속 줄달아서 저한테 질문하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국세청 직원들 보니까 다 사회 초년생들인 거야. 그때 당시 공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계약서로 많이 진행을 했고 전세 계약서에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잖아. 90%까지 전세 자금 대출이 나왔어. 내가 1억에 살면 1,000만 원만 있으면 9천만 원이 전세 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급동장 시작되고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 대출 금리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근데 집을 다시 내놓고 싶어. 오히려 월세 사는 게 더 쌌던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아는 이상 저 전세 계약 못 합니다. 대놓고 딱 말을 해버리는 거야.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 누가 그걸 하는 부동산도 물론 있었어요. 그 부동산 거래하니까 그 부동산 가서 하시라고. 저는 못 해드린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니? 이거 국세청이 다니시지 않냐 확인해봐라. 이 사람 국세나 지방세 체납된 거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국세 지방세 체납된 게 몇십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1억 2천짜리 오피스텔 하나에 모든 재산에 다 국세 지방세가 다 압류가 될 텐데 그러면 경매로 진행이 돼도 내 보증금 다 못 받을 게 뻔하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찾아왔대. 그냥 매수해라. 솔직히 1억짜리 사가지고 지금 세종의 임대료 60, 70 받아요. 500에 300에 5, 60씩 받으면 솔직히 1억짜리 아파트 세서 업무용이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좋으니까 그래마 그걸 받고서 시간과 타이밍을 어느 정도 보내놓고 매도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국세청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이거 어떻게 매매해요? 내 법무사 사무장 연결해 줄 테니까 그 사무장한테 이건 오피스텔이라 도생은 수수료 조금만 받고 다 진행해주라고 다 요청 드려놔서 짜자작 받아가지고 등기 다 넘겨줬어.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줘. 소유자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소유자는 벌써 9천만 원에 오피스텔을 사서 1억 3천에 세를 놨어요. 4천만 원의 이득이 생겼어. 이게 100채였어 봐.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400채였다고. 세종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원룸이라는 건 다 아도를 해버렸다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서울에서 그 빌라왕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오피스텔 도생 그 다음에 아니 오피스텔 도생도 그나마 지금은 조금 공동주택 용도로 들어가서 지금은 조금 풀렸었어요. 그래서 다가구 빌라 안 해줘요. 보증보험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지 말라. 그리고 손님들 제 지인들 들어오면 저는 전세 계약 안 하는데 보증보험 한도로 되는 거 집이 좁더라도 조금 후지더라도 그거 들어가실 거면 제가 계약서 써주고 안 그러면 저는 못 써준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손님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잖아. 내가 계약서를 써서 몇 푼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러한 흐름을 캐치를 하면서 시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도 보호하고 고객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런 거를 조금 잘 흐름을 캐치를 하고 이게 이상하다 왜 자꾸 흘러갈까 그러면 주변에다가도 확인을 해보고 처음이면 모를 수 있잖아요.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얘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온 저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많이 나와. 왜냐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세종시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오피스텔에는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로 압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암흑시에 다 돼버렸어. 왜냐하면 자기의 공무원들 직원들이 워낙에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새내기들이 새로 신규로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큰 피해를 봐서 오피스텔에 가면은 압류나 이제 그 지방세 압류나 그건 없어요. 연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없으니까 계약을 하는 중개사들한테는 아마 나중에 이걸로 다 법적 분쟁이 될 것 같아. 지금도 저희는 그 건을 하나씩 해결하고 등기를 넘기고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셔. 그리고 갱신할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갱신하시지 말라고.
무조건 안내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쟁에서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거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생긴 거니까 주의하셔가지고 내가 원투룸, 다가구, 오피스텔 그다음에 공도 그 도시형 원룸 이러한 것들 계약을 할 때는 전세를 쓸 때는 보증보험을 먼저 확인하시고 되는지 아파트는 금액만 중요하거든요. 대출 금액이나 일반적인 전세 금액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런 나머지 물건들은 좀 조심하셔서 전세 계약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확인 사항에서 보면은 좀 심화된 권리 보호와 임대차 확인 사항들 보시면 제가 그냥 대략적인 사항들과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놨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과 수액 임차인 보증 금액 그다음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제가 처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한테 저 여기다 오픈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 이제 제가 현장을 딱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지금 작업을 할게 어쨌든 기득권들이 많기 때문에 기둥 것들의 눈에 나잖아요. 그러면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거는 저도 죄송하기는 하지만 일하는 패턴도 틀리고 이렇게 손이 맞아야 일이 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손 맞는 중개사들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래도 나만의 물건이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손님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들과 정정당당하게 편안하게 일을 하고 물건을 확보를 해보자 하고 판단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 렌트홈 있죠. 렌트홈 아시죠?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하는 렌트홈 거기에 딱 들어가셔서 내가 만약에 기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단지 내 상가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렌트홈에 들어가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동호수가 나와요. 렌트홈에 들어가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동호수가 나와. 거기는 소유자가 안 살아. 그죠?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줬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됐어. 근데 한동안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로 폐지유형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갱신이 안 되고 계속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8년짜리나 어쨌든 등록되어 있던 기록들이 있어. 그리고 그 세대를요. 건축물 대장 내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가지고 그 세대에다가 내가 조금만 심도 있게 주택임대 사업자 공부를 하면 돼. 태법으로 인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공부를 딱 해. 딱 하고 나서 그 소유자들한테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정보로 DM을 보내요. 그러면 내가 나리째마을 3단지에서 부동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소유자들이 살고 있질 않아. 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임대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그걸 등록을 해서 세를 계속 주지. 그 물건의 첫 번째 좋은 게 전세가가 싸. 지금같이 급등장에 주택임대 사업자는 5%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싸.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완전히 오리지널 제대로 된 매물이야. 그거는 내 손님한테 갖고 있으면 양타를 칠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을 첫 번째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무식하게 귀하게 있는데 내 단지에 내가 들어갔어. 나 이제 부동산 창업했고 오픈했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식하게 그 단지에다 DM을 쫙 뿌렸다. 그 부동산에서 이제는 난리가 납니다. 그 단지의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고립이 돼버리다 보니까 못 버텨. 그리고 이 바닥에서 나는 이게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이 일하고 안 맞나 봐. 그리고 포기해버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눈치껏 하셔야 돼요. 눈치껏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전 주택임대 사업자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했고 저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 폐지 유형으로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거의 물건이다 보니까 관심도 좀 가졌었고 근데 손님들한테도 제가 이랬는데 이러더라고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들이 많아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진행이 되는 물건들도 저는 거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해줄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쉬워. 근데 이제 지금 처음 하시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공부를 해. 내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거면 그리고 다가구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금 도시형 원룸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돼요. 이러한 집들의 전세 금액을 전세를 만약에 보증보험이 7천까지 돼.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되어 있어. 그러면 7천까지 되면 5%밖에 못 올리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매물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매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인은 만기가 됐으니까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세금을 낮출 수가 있어.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먼저 그들한테 먼저 좋은 자료를 DM으로 보내요. 그냥 보내면 또 부동산이 와서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서 행운을 드리는 로또 복권 재중. 그러고서는 부자 되세요. 그렇게 봉투에다 썼어. 봉투에 써야 보이잖아. 안 쓰면 안 보이잖아. 봉투에다 써서 그거를 다 우편으로 보냈어. 개별적으로. 그렇게 첫 번째를 하면은 주변에서의 반감을 덜 사. 왜냐? 거기 안 살고 있잖아. 그렇게 쫙 보내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거기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 단지 내에 친한 부동산 한두 병은 있어. 내려와. 여기 부동산에서 인사했다고 야 여기 쓰레기 봉지를 넣었더라. 여기 부동산에서 이런 걸 보냈더라. 여기 그거 다 들고 내려와. 그러면 거기 협의회에 그게 다 올라가.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완전히 단체로 딸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 이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MSA 1기부는요. 거기 회장님이셨거든요. 1기부는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해라. 소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소씨 이렇게 해서 해요. 그렇게 해서 하더니 그걸로 효과를 봐서 지금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저한테 철철히 과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했는데 보낼란가 모르겠다 이제는. 그 정도로 그 효과가 봤으니까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세종에서는 그거 말 못해요. 온라인 세종에서 듣는 사람은 없겠죠. 세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을 못해요. 여기 와서는 항상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가 또 하나 두 번째 시켜서 건우는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하세요.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시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오래 계신 데서 오래 기축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새로운 데에 부모님이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에 부부가 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 내 상가에 권리금도 안 받고 안 주고 들어갔으니 주변에서 봤을 때 고운 시선은 아니야.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변 시선에서 고운 시선은 아닐 거다. 너의 그 부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항상 부동산들 가서 앞에 눈이 와 있으면 그 앞에 소장님들 것까지 눈 싹 치워주고 그 다음에 항상 밝고 싹싹하게 인사 꼬박꼬박 하고 다니고 알아도 내색하지 말고 몰라면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알아도 알려주면 잘 받아들이고 아유 저거 옛날 걸로는 고리타분하게 바뀐 지가 언젠데 그렇게 말할 필요 1도 없어. 그들하고 굳이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1, 2년 정도 그들하고 흡수가 되다 보니까 공동중개도 계속 나오고 아니 이제 오픈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싼 매물이 되게 많아? 그런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는 자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되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일하면서 제가 여기서는 나 계약 어제도 뭐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대표님들이 워낙에 경기가 안 좋은데 내가 오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창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못하는 것보다는요. 안 하는 게 99%입니다. 그 기준을 벗어버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어디 가서 요즘 어때? 그럼 바쁘지? 그럼 아니 그냥 그래요. 그럼 뭐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지 안 돼요 소리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 소장님들이 요즘 어때? 잘 돼? 안 돼요. 계약도 없고요. 뭣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말한 적도 없었고요. 두 번째가 경기 탓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뭐 대표님들이 계약하고 안 하고가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거는요 핑계뿐이에요. 핑계예요. 내가 우리나라의 경기가 제가 2003년도에 자격증 따서 오픈은 4년도에 하고 그때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실장부터 해서 했다겠잖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아니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가지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막 이렇게 해서 돈도 많고 그런 적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없어요. 그 경기는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지 부동산 중개업에다 그걸 갖다가 접목을 시키지 말라고. 왜 내가 일을 안 하는 걸 왜 남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경기 탓을 하시면서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냐고요. 제가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돼요 소리를 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안 돼요 소리 하면 진짜 안 될까 봐 겁나서 말을 안 해요. 진짜로.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안 된다 아니요. 왜냐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실거래가를 딱 들어가 봐봐. 거래돼 있어. 제가 단독주택지를 한번 해보려고 한참 그 단독주택지 타운하우스를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딱 2개밖에 못 썼어. 그것도 제가 물건이 없어서 공동중개로. 아니 도대체 이 타운하우스 문의는 있는데 타운하우스 보고 가다가 다시 그냥 대형 아파트를 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손님들을 대형 아파트로 거래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팔리는 거야? 내가 타운하우스 시대가 아닌가 봐. 경기가 안 좋은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실거래를 들어봤는데 거래가 됐어. 내가 못 파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이 팔았어. 그래서 세종에서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몇 개 팔았어? 그랬더니 그 실거래 있잖아요. 나한테 그래. 걔는 그것만 전적으로 해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걸 파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법정 중개 수수료가 안 나와요. 매도한테 더 받아요. 그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만 전적으로 파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아니면 못해서 아니면 안 해서 이 3가지인 거지 남 탓이나 경기 탓은 절대로 하지 말고 대신에 부동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요즘 안 되지 그러면 예 그냥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저는 잘 돼요 그러면 또 미움사 이게 여자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세셈이 많아요. 시셈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자 대표님들하고 더 친해. 근데 남자 대표님들도 아파트에서 오래 하잖아요. 여자랑 똑같이 쫌생이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는 잘 안 해. 근데 남자 대표들하고 저는 친해. 왜냐면 편해. 쫌생이들 안 굴어. 아유 대표님 뭐 남자가 그런 거 갖고서 그래. 그냥 공동하자 공동해. 막 그렇게 하면서 나도 밀어줄 테니까 대표님도 밀어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여자 대표님들은 그렇게 시샘을 해가면서 자꾸 끌어내려버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겸손하면서도 절대로 탓하지 말고 내가 못한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탓하시지는 진짜 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라든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민간임대 사업자를 처음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고 매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략해 보는 게 지금까지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다 효과가 있었어요. 대신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나면 다가구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원룸 처음에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크게 가면 아파트까지도 내가 임대차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매도를 해요. 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만기가 되거나 폐지로 딱 돼버리면 매도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매도를 해. 그럼 나 세금이 얼마 나와? 그걸 알려줘야 그 사람들한테 매도 물건을 잡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기준이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아파트를 해. 그럼 아파트에 관련된 세금을 제시를 해. 근데 내가 초보자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단지를 해. 그러면은 내가 알려줬어. 렌트홈에 들어갔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내 단지에 몇 개가 있고 옆 단지에 몇 개가 있고 뒷 단지에 몇 개가 있어. 그거를 쫙 조사를 해. 그걸 엑셀로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해서 그거를 보내. DM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 관련된 소스 하나 넣어주고 말씀드린 로또 복권은 제 경우니까 쓰셔도 되는데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해서 보내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명확하게 상담을 해주잖아. 그 사람들 기축에 있는 아파트 중에 단지 내 하시는 분들 한두 분 빼고는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저희는 계략적인 설명이잖아요. 선생님께서 직접 국세청 126번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국세청 126번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도 100%가 아닙니다. 플러스 세무사한테 직접 알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 저 아버지 세무사래잖아. 어제 오신 분. 연락처를 받아놨어야 되네. 그죠? 백이잖아. 동기 백. 받아놨어야 되네. 왜 안 오셨어?
세무사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거기 세무사 소개해 드리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물건 확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꼭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의 법칙은 저희가 임대 3법에서 5%밖에 인상을 못 올리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울이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나 그다음에 투가나 저희 세종도 조정에 있었을 때 저희가 조정에 있는 매물들을 팔아야 되는데 실거주 2년을 못했을 때 배우셨죠?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용을 받아서 실거주한 것처럼 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요건의 예외 규정이 2주택이었을 때, 3주택이었을 때 예외 규정이 16개가 있고 17개가 18개 다 있어. 2주택이었을 때 예외 규정과 3주택이었을 때 예외 규정이 다 있어요. 그 다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 거의 중복이야. 거기에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것만 내가 공부를 해놓고 나면은 고객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인정을 안 받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규정, 그 다음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던 아파트가 폐지 유형이 돼가지고 폐업이 됐어. 폐지가 됐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매도를 했을 경우에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주겠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한번 내년이 만기니까 전세 끼고도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시장에 공급 물량, 매물이 부족 현상이잖아. 이 동네는. 여기 주변이 다 그렇잖아. 서울 경기권이. 그랬을 때는 그 물건을 전세 끼고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수자한테 전세 끼고 샀을 때의 혜택,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중개사가 된다고 하면은 매물 확보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기존 임대료에서 뭐 차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상생임대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갔더니 카톡에 뭐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상생임대인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는 확보 잘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내가 생각했던 단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임대사업자 확인 여부도 해보시고, DM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보낼지 내가 오픈을 했을 때 그걸로 한번 해서 조금 양질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주택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